나 떨고 있니? 떨고 있지 뭐. 그럼 뭘 물어봐. 지가 제일 잘 알면서. 이화영의 1심 9년 6개월 실형 선고, 유죄 선고가 제일 먼저 전해진 게 어디겠습니까? 대장동 재판으로 재판받고 있던 이재명이한테 전해졌겠죠. 한 5분간 눈을 감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화영 재판이 끝난 3일 동안에 아직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화영이 수사검사를 탄핵하자는 주장은 진작부터 나왔고, 이 사건 재판한 판사를 아주 요절을 내자. 이거 개딸들부터 시작해서 판사에 대한 공격이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법관 탄핵법을 만들자. 법관 탄핵법을 만들자. 사법개혁까지 하자. 박찬대는 심지어 이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심판도 선출해야. 여기서 심판은 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판사도 선출하자는 거예요. 요런 검사, 저런 판사. 이화영 부지사를 괴롭힌 판내기. 기레기가 기자 쓰레기듯이 판내기 그러면 판사 쓰레기죠. 000 부장판사 탄핵법을 만들자. 이럴 때 나서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은 직접 재판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소신껏 재판한 판사가 이렇게 공격받을 때 울타리가 돼주기 위해서 대법원장 하는 거거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각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 그 주요 정치인들도 이화영 재판과 관련돼서 한두 마디씩 했어요. 나경원,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안철수,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 이건 이화영이 변호사 측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오세훈,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다. 했어요. 오세훈은 서울시장이잖아요. 그 밑에 부시장들이 있어요. 이재명 밑에 부지사가 있었듯이. 근데 어떻게 시장 모르게 부시장들이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 이재명 몰래 어떻게 이화영이가 조선노동당한테 200만 달러를 갖다 줄 수 있냐 상방을 통해서 이런 얘기 한 겁니다. 다 좋은데 이 한동훈이 사실 한두 발짝 더 나가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쓸데없이 지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한동훈이 페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뭐 법률가니까 법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이게 왜 부적절하냐?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라는 전제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게 할 건데 또는 대통령 선거에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될 건데 법률가로서 이러저러한 법률적 과정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정치 지도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화영 재판 유죄로 이재명이는 바로 기소될 수밖에 없고 기소되면 유죄 나옵니다.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아예 출마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무슨.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처벌하고 싶으면 법을 만들어라. 김건희 여사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아주 정상적인 결론을 냈어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 무슨 파우치인지 뭔지 그거 수수한 의혹과 관련된 신고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참여연대가 신고한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그러니까 시민 심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 법에 어떻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렇게 종결 처리했는데 검찰은 권익위원회의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랬습니다. 권익위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는 별도니까 검찰도 이렇게 입장을 갖고 수사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은 이 파우치 수수 의혹과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거 지금 10년 더 넘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수사한다고 해서 지금 질질 끈 게 2년째거든요. 이거를 좀 수사를 좀 빨리 진행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좀 결론을 좀 내자.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때 소환이 적절한지 여부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이원석이라는 자가 소환할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총장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때 도이치모터스 이전에라도 이 관련 조사에 나설 거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와 파우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설사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더라도 여러 번 부를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소환 조사를 한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전부 다 조사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매우 부적절하다. 정쟁과 좌파들의 공세에 기가 눌리고 눈치 보느라고 검찰이 지금 안 해도 될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사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환 조사도 있고 방문 조사도 있고 서면 조사도 있어요. 왜 이원석이라는 자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조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소환 조사라고 단어까지 써가면서 못을 받고 있는지 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변론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권익위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직후부터 야권이 펄쩍펄쩍 뛰면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 청문회를 해야 된다.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진성준이라는 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데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분명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혐의 없다고 종결하니까 특검의 명분이 더 세졌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특검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장경태는 청문회를 얘기했어요. 이번 국회는 윤석열 정권 청문회 국회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병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발의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사안은 소급돼서 적용돼야 되는데 소급법은 우리 헌법 정신에 분명히 아닌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것들이 하여튼 정치공세 차원에서 이 법까지 발의를 했어요. 조국이는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 김건희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 뭘 방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조경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처벌하고 싶으면 제재 조항을 만들어 라고 반박을 했는데 조경태의 말대로입니다. 법에 없어서 처벌 못하겠다면 그런데 꼭 처벌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라. 아예 법 이름도 김건희 처벌법이라고 만들어라. 김건희 처벌법이라고 법 이름도 정하고 그리고 그 법에다가 이렇게 써라. 김건희가 하는 모든 일은 무조건 처벌한다고 써라. 아예. 조사하고 자시고 할 거 없다. 김건희 여사가 숨을 쉬어도 숨 쉬었다는 죄로 처벌하겠다고 써라. 법조문에다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들 가끔 쓰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가 좀 일본식 용어라서 좀 부적절합니다만 이게 워낙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라서 제가 오늘 그냥 잠깐 써봤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제 11개 상임위를 좌파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독차지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싹 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7개를 남겨놨는데 이 7개도 13일까지 안 하면 지그들이 가져가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이 강공 드라이브는 겉으로는 박찬대라는 자 원내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재명이가 다 뒤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1시가 급한데 원구성이 합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자가 주어를 빠뜨렸어요. 핵심적인 용어를 하나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냐? 자, 이재명의 말은 이겁니다. 하루 1시가 급한 상황인데 뭘 급한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방탄이 하루 1시가 급한데요. 방탄이. 야, 날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원구성도 안 되면 그건 날 어떡하란 말이야. 나 이러다가 잡혀가면 너네 책임질래. 이 말이죠. 그래서 박찬대를 그냥 들이쫓은 겁니다.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또 과방위 이런 거 다 가져갔는데 과방위는 바로 이 절대적으로 좌파들한테 유리하게 기울어 떨여 놓은 이 언론 지형을 그대로 유지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방위 가져간 거고요. 운영위는 대통령의 비서실장 수석 참모들 아무 때나 불러가지고
대통령실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운영의 일입니다. 법사위는 뭐 국회 무슨 법사위를 통과해야만이 되는데 법사위가 뭐 수문장 역할을 해서 뭐 입법 속도가 느려지고 이건 다 그냥 하는 말이고요. 핵심은 뭐냐? 법사위에서 검찰을 부를 수 있어요. 사법부를 부를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런 사람들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 수사기관인 검찰, 그다음에 사법부를 계속 불러 제키면서 협박하고 겁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법사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야, 나 이러다가 잡혀가면 너네 책임질래? 빨리 가동해.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빨리 가져와. 이렇게 뒤에서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니까 그래도 명색이 원내대표인데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신용이라도 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박찬대가 허겁지겁 11개 상임위를 갖고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는 7개 상임위인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야, 우리가 너네 먹을 거 7개 남겨놨으니까 빨리 가져가서 먹어. 가! 더불어민주당이 태도예요. 그런데 이때 국민의힘이 야, 7개 남겨놨으니까 빨리 가져가서 먹어 할 때 그래 알았어, 우리 가져가서 우리끼리 이거 7개라도 먹을게 하는 순간 이거 던져주는 이 빵 부스러기 물고 가는 이 물에 빠진 개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기서 7개 그거 갖고 온다? 그 완전히 어디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 좋아서 물고 가는 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체면 세우고 명분 세우는 거다. 본 척도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11개 가져가고 7개 남겨준 건 더불어민주당이고 종북 주사파들 아니냐. 모든 협상 다 거부하고 지그들끼리 그렇게 판을 벌렸으면 수습도 더불어민주당이 하게 해라. 7개까지 마저 탐나서 7개도 다 먹겠다고 가져가면 가져가는 대로 내버려 둬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거는 4년 전에 전 상임위 18개를 다 종북 주사파가 독식했던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협상이 자꾸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타결이 안 되니까 갑자기 비대위원장 하던 김종인이가 당시 원내대표 하던 주호영이한테 야야야 그럴 거 그냥 다 줘버려라 했어요. 다 줘버리라 하니까 진짜로 주호영이가 와서 다 줘. 야 너네 다 가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좌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고맙지 그러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4년 전은 준 사람이 있고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김종인이가 줬다고 주호영이가 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끝까지 이건 안 돼. 법사위는 절대 안 돼.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가야 돼라고 마지막까지 협상을 시도했는데 저것들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내치고 일방적으로 11개를 자기들 거라고 가져가 뿌린 거거든요. 법사위 상임위, 운영위, 과방위. 이런 상태니까 4년 전하고 양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탈취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7개 주워 먹으라고 국민의힘한테 던져준 7개 상임위를 가지고 오는 순간 저자들의 11개 상임위 독식을 정당화시켜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해도 안 돼요. 가져가라 그러면 저것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덜렁 가져갈 거거든. 가져가라는 말도 하지 말고 다시 돌려달라는 말도 하지 말고 야, 판 너네가 깼잖아.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대로 15개 특위 구성해서 우린 민생 챙길 거야. 네것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돌려줄 것이고 국민들한테 진짜 회초리 맞고 싶으면 계속해서 너네 오만방자하게 놀아봐. 7개 상임위 우리 이런 식으로는 절대 우린 못 가져가. 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맞서라는 이런 말. 이렇게 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은 말이죠. 법사위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법사위를 가지고 지난번 21대처럼 김도읍이 법사위원장이 돼서 악법들 자꾸 만들어 갖고 뭐 법사위원장이 그걸 저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것들이 다른 수단이 없냐? 있어요. 그게 본회의 직회부예요.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 직회부를 해버려. 본회의 열어서 의결해버려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법사위까지 다 내주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저 길면 일주일 상관, 짧으면 2, 3일 정도의 시차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저것들은 19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돼 있어요. 악법을 만들어도 여러 수백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법사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요. 시간을 조금 지연시킬 정도인 거지 이걸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수백 개의 악법들을 저것들이 만들어서 들이밀 텐데 그걸 저지할 유일한 수단, 마지막 수단은 뭐냐?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거예요. 법사위를 우리가 가져오고 자시고와 관계없이 저것들은 꼭 해야 될 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악법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고 그걸 우리한테 들이밀 건데 이걸 막을 방법은 법사위가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에요. 이거는 7개 상임위를 우리가 갖고 오건 안 갖고 오건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가 법사위를 우리가 되찾아오건 그냥 좌파들한테 줘놓건 본질은 똑같아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거부권 재의결에 갔을 때 192석 대 108석의 전선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난번 해병대원 특검 재의결 때처럼 우리가 단단하게 딱 전열을 정비하고 있으면 108명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저것들이 수백 개, 수천 개의 악법을 갖고 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대통령 거부권이다. 그리고 그걸 견고하게 지켜내는 108명의 일치 단결된 행동이다. 이것만 있으면 법사위가 아니라 뭘 저쪽에서 가져가도 악법을 우리가 저지할 수 있다. 그러니 이 7개 상임위 그 빵부스러기에 껄떡거리지 마라. 개 무시하고 니것들이 판 벌린 건 니것들이 알아서 수습해라. 니것들이 가져가서 먹든지 갖다 버리든지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는 국회 못한다. 보이콧하겠다. 그리고 니것들이 뭐 191석을 앞세워서 5만 가지 악법을 만들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우리는 버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니것들이 다시 재의결 해봐라. 108명 중에 단 한 명도 이탈자가 없을 거다 이제는. 이렇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우리가 결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힘자랑하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의 명분만 더욱 견고해진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동해가스전 이렇게 봐야 한다. 이 동해가스전에 대해서 정말 전방위 공격을 좌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뒤집어 찾고 뭐 해집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자유우파라면 요 몇 가지 포인트에 관해서는 분명한 관점을 좀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 액트주요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액트주요가 뭐야 도대체?
이게 심해 데이터 분석 기업이에요. 그럼 액트지오가 윤석열 정부가 액트지오를 불러갖고서 그냥 야 너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줬냐? 아닙니다. 이거 경쟁 입찰을 했어요. 2022년에 경쟁 입찰을 실시했어요. 그때 전 세계에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3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기술평가, 가격평가 거쳐서 2023년 1월에 이 액트지오가 최종 선정이 돼서 액트지오가 그동안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한 겁니다. 그 과정은 투명하게 전개됐어요. 두 번째, 왜 액트지오 한 군데에만 이게 광구의 유망성 평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에요. 비밀 유지가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유전이 개발되고 하잖아요. 그 모든 곳에서 이 마지막 그 유망성 평가를 하는 업체는 한 업체만 계약합니다. 비밀 유지 때문에.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세금 체납 얘기요. 이게 전부 1650달러예요. 200만 원. 200만 원. 이거 세금 신고 방식이 바뀌면서 액트지오의 회계사가 실무적인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체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뒤늦게 알고 액트지오가 2023년 3월, 2023년 1월에 액트지오가 최종 선정이 됐어요. 2달 후에 2023년 3월에 이 200만 원, 1650달러 완납했어요. 그리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 대금을 지급한 시점은 2023년 5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저 좌파들이 이런 기본 팩트를 일부러 무시하고 봐라. 세금 체납한 액트지오를 석유공사가 용역 맡겨가지고서 그 용역 대금으로 체불 세금 체납 세금 납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팩트는 많지도 않아요. 200만 원, 1650달러. 이거 신고 방식이 바뀌면서 실무적 착오로 발생한 체납. 이걸 뒤늦게 알고 2023년 3월에 액트지오가 다 완납해요. 그리고 용역 대금은 2023년 5월부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한테 줍니다. 깔끔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20%가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엄청나게 높은 거죠. 21세기에 발견된, 전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큰 유전은 이 가이아나 유전입니다.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 유전이고, 이 가이아나 유전에 이 예측한 회사가 바로 액트지오예요. 그 아브레우 박사가 그걸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가이아나 유전의 탐사 성공률이 16%에 16%. 지금 우리 동해전이 20%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탐사 성공률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유전인 가이아나 유전보다도 탐사 성공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레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20%라고 그러면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거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 라고 아브레오 박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황당한 경험을 아브레오 박사도 처음 겪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브레오 박사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리스크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서 또 좌파들이 시비를 거는데, 이게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서 탄화수소가 발견하지 못한 점이 아니고, 이건 유망구조에서 탄화수소를 해봐야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과거에 석유공사가 3번에 걸쳐서 시추를 이미 해봤어요. 해봤는데 3번의 시추 지역의 이름이 주작, 홍계, 방어라고 붙여진 건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는데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과거에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시추했던 세 군데에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리스크라고 이 뉘앙스를 약간 달리해서 통역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는데, 지금 여기는 시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탄화수소가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좌파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 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냐. 산자부 장관이나 산자부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할 것도 없고 서면 브리핑만 해도 될 일은, 이런 대목이잖아요. 자, 만약에 이 동해의 유전이 정말로 발견이 되고 이게 경제성이 있는 곳으로 판단이 돼서 10년 후에 우리가 산유국가로서 정유 채굴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는 정말 천지개벽의 사건이에요. 이게 산자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거리입니까? 마땅히 대통령이 직접 국민한테 설명해야죠.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몇 가지 포인트를 집요하게 지금 좌파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개를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좌파들의 공격은 그런 데까지 가지도 못해요. 별것도 아닌 거를 무슨 대단한 것처럼 트집 잡아가지고서 막 침소봉대하면서 공격하는 게 좌파들의 상투적인 수법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해드린 그 대목에 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문제가 요즘 뭐 술자리에서도 이 유전 얘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이슈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포인트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국민들께, 주위에 있는 지인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주요 포인트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좀 팩트와 관점을 갖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정론 1심이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와 서울대 병원의 교수들의 집단 휴진 선언이 있었습니다. 18일부터 집단 휴진하겠다는 거죠. 의협은 17일부터 뭐 집단 휴진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 발표가 보도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 의료 및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을 시행한다.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시술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를 언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개혁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제때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도 아니고 무슨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교의 무슨 정원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 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때에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 거냐가 의료개혁의 핵심이에요. 그거 말고 무슨 다른 얘기들이 필요합니까? 한국중증질환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 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늘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절규를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루게릭연맹회, 모든 근육이 다 무기력해지면서 마지막에는 눈꺼풀조차 깜빡일 수 없는 그 희귀 난치병, 루게릭병. 그 한국루게릭연맹회의 김태현 회장인데요. 이분은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전신이 마비된 상태일 겁니다. 이런 분이 휠체어에 탄 채 직접 읽지를 못해서 대독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 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달라.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 공백과 중증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 행동의 결과로 골든타임을 놓친 많은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사실은요,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정말 사망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뉴스가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수술 타이밍을 놓치거나 치료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데 뭐 병원에서 거절당하지도 않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허망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뉴스도 되지 못해요. 지난 100일 넘게 계속된 의료 공백과 이 의료 사태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건데 집계가 안 됩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 공백과 중증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 행동의 결과 골든타임을 놓친 많은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의사 집단을 더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와 같다. 이들의 학문과 도덕과 상식은 무너졌다. 28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인 분의 절규입니다. 직접 말을 못해서 대독한 입장문이에요. 한국 췌장암 환우회, 췌장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 췌장암 환우회. 이게 췌장암이라는 게 정말 고통스럽다 그러던데. 암이 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췌장암은 정말 힘들다 그러던데. 이 췌장암 환우회의 변인영 회장입니다. 이분은 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사기 환자들을 호스피스로 내몰고 긴급한 시술을 2차 병원으로 미루고 항암과 수술을 연기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자칫하면 의사한테 밉보일까 봐.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픈 걸 선택했나? 그냥 살다 보니까 병을 얻었는데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연합회 회장입니다. 이분은 식도암 4기 환자예요. 암 4기 그러면 거의 말기 아닙니까?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 회장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형 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선언할 분위기고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도 맞물려서 중증 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진은 환자 생명과 불법 전공의 처벌 불가 요구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냐. 무엇이 중하고 덜 중한지를 따져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라. 환자, 국민과 눈 맞추고 대화하라. 그러면서 김성주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우들이, 동료 환자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생명을 맡길 의사들이라 고소고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우리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면 의사들 고소고발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업무 개시 명령은 실효성이 없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다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받지 않게 강제성과 의사들의 책임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에게 좀 강력한 원칙적 대응을 해서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수십 차례 말씀드립니다. 국민 없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환자와 환자 가족을 떠난 의사가 과연 의사입니까?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이 환자들의 절규를 의사라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의료계가 출구 전략을 찾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언뜻 오늘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막가파 수준의 행태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매도할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의료계를 이끌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참 보다 참 별꼴을 다 본다는 느낌을 제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 제정신이야? 60대 의사의 과실치상 사건을 다뤘던 2심 재판부의 판사가 여성 판사였던 모양인데, 이 판사가 이 60대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의협 회장이라는 자, 임현택이라는 자가 이 판사의 얼굴, 신상 기록을 공개하면서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이런 식으로 아주 모욕적으로 페북에 글을 썼어요. 임현택 정말 제정신이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라고 하는 이 시민단체가 이 임현택이를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임현택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했다.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을 저질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를 하기도 했다. 임현택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이면택 의자의 망언과 망발은 계속되는데요. 이면택이가 전부 휴진하고 이른바 총파업하자. 뭐 의사들이 파업 권한이 없어요. 노동자들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지그들끼리는 뭐 총파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동 전문병원 협회와 분만 병원 협회가 휴진,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아동 진료 협회 쪽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에 임현태이가 또 어떤 망언을 망언을 했는지 페북에 이렇게 썼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기란 병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동 전문의 의사들을 이런 식으로 매도했어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폐렴기란 병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죠. 이게 동료 의사에 대해서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가 의협 회장이라고 지금의 의료 사태를 파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하겠습니다만, 이면태 같은 자가 지금 의료 사태를 주도하니까 정말 이번에 환자들과 그 환자 가족들이 정말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92개 환자 단체가 집단 휴진을 취소하라면서 입장문을 밝혔어요. 92개 환자 단체입니다. 환자 단체들은 개원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한다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환자 단체들의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 이제 막 사태 해결에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 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 넉 달간의 의료 공백 기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했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 무기한 휴진 결의는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다. 환자들은 이제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환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묻고 싶다. 고 하면서 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의 비대위원장이 집단 휴진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자들에게 진료를 미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아픈 환자들한테 진료를 미뤄달라고 부탁할 수 있냐. 그런 부탁은 환자가 아니라 전공의들한테 해야 되지 않냐. 교수라면 제발 환자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전공의들한테 부탁을 해야 될 자들이 어떻게 환자들한테 진료를 늦춰달라 미뤄달라고 부탁할 수 있냐. 정말 분노한 것 같습니다. 이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입장문에서 진료를 미뤄주기를 부탁한다고 썼거든요. 그래, 이것이 환자들에게 부탁이랍시고 할 수 있는 말이냐. 부탁은 제자이자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국회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환자 단체들이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을 합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PA 간호사를 비롯해서 의료인 집단 행동 시에도 적어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환자 단체, 92개 단체가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서
집단 휴진하겠다고 하는 병원의 노조도 나섰습니다. 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도 무기한 휴진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의 노동조합은 이제 휴진을 하면 진료를 연기하거나 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의사들이 직접 안 하거든요. 뭐 간호사들이 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세브란스 병원 노조가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진료 연기,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 연기나 예약 취소 등 집단 행동으로 파생된 업무는 우린 거부하겠다. 하려면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의사들한테 선언한 겁니다. 세브란스 노조는 집단 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현장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 나라 의사가 지배하냐는 국민들의 한숨과 자조 섞인 반문을 칭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피해를 감내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동의도 안 한 집단 행동으로 파생된 업무에 강제 동원되는 모순된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진료와 수술의 중요 행위자인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말 그대로 많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모한 행동이다. 이게 세브란스 노조에 앞서서 분당 서울대병원 노조도 의사들에게 휴진 결의를 멈춰달라, 이런 대자보를 게시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런 집단 행동으로 인한 업무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완전히 고립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국민의 70% 최소 또는 80%가 의료계획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단체들까지 나섰고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나 조무사나 그 밖에 여러 직종의 의료 관계자들이 이렇게 입장문을 밝힐 정도로 지금 의사들이 완전히 고립화되고 벼랑 끝으로 몰렸어요. 네, 강희경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 저하고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입장문을 마지막에 내렸던 바로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저희가 원하는 건 철회가 아니라 취소다. 철회가 뭐냐면 전공의에 대해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나 진료 유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했거든요. 근데 철회가 아니라 취소하라, 처음부터. 그러면서 집단 휴진이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체 휴진이라 해서 교수들이 병원 떠나는 게 아니다. 휴진 기간에도 응급실 중증 환자실에 환자가 오면 가서 환자를 볼 것이고 재입원 환자도 직접 볼 것이다. 뭐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강희경 비대위원장의 이 설명과 지금 의협 또 다른 병원의 입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제가 국민 절대 다수가 의료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의대 증원도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의료계가 점점 고립화되고 있고 왜소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태희 같은 자가 점점 더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선동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92개 환자단체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됐고, 병원의 다른 직역에 있는 의료 관계자들로부터도 휴진 철회를 지금 요구받고 있는 상황까지 몰렸다. 이러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의료계도 출구를 지금 찾게끔 돼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의료계 내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면태기 때문에 할 일도 안 된다. 될 일도 안 된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면태기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나 쪽팔린다. 이면태기 같은 자가 의료계 대표처럼
저러면서 허구한 날 막말만 쏟아내는 걸 보고 쪽팔려 죽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의협은 대변인 논평을 냈어요. 대변인 입장문을 냈는데 최안나 대변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 휴진 사태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번 주말까지 제발 정부가 좀 입장 변화를 보여달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집단 휴진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뭐냐? 역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예요. 그리고 뭐 행정조치 철회가 아니라 취소해달라는 거고. 자, 제가 아동병원협회 그리고 분만병원협회가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렸는데 대한아동병원협회입니다. 최용재 협회장은 18일 총파업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 병동에 가득 찬 아픈 아이들을 두고 현장을 떠날 수가 없다. 이 아동병원협회는 전국 130여 곳의 아동병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의료 사태가 해결돼야 하고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또 동료 의사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휴진하면 아픈 아이들은 오갈 데 없고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4시간 산소를 줘야 하는 위중증 환자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병원을 비우냐. 모든 병원이 비슷한 상황이다.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해서 큰돈 벌지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아픈 아이 한 명이라도 살려내는 데 대한 보람과 긍지로 진료에 나섰다. 그들이 지금의 전문의들이다. 이러면서 휴진에 불참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아동병원협회의 선언이 오늘 있었습니다. 어제는 200군데의 분만병의원이 속한 대한분만병의원협회도 총파업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신봉식 회장은 수술 응급 환자를 정상 진료할 것이다. 외래 진료도 차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의협과 그것도 의협 내 일부 강경파라고 부르기에도 참 뭐한 정말 막 나가는 자들 이들이 지금 지금의 의료 사태를 주도하면서 대다수 의료인들의 진정성을 지금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그들 딴에는 강경 일변도로 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출구 전략이랍시고 찾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이 의료 사태를 올바른 방향으로 당당하게 해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한테는 정말 괴로운 하루하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검찰이 기소했죠.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 재판부가 이화영이를 징역 9년 6개월을 때린 바로 그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일부러 그렇게 배정한 거 아닙니다. 형사사건이라
수원지법에 형사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2개가 있는데, 그래서 순번대로 들어온 사건을 맞도록 돼 있는데, 이재명 사건이 다시 그 이화영 재판부에 순번이 돌아온 겁니다. 왜 이거 갖고는 시비를 안 가나 모르겠네. 이재명이가 요새 잠이나 제대로 잘까요? 아주 시급하고 있을 겁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수원지법에는 이 형사사건 다루는 형사 11부 그리고 14부가 그중에서도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해 보니까 이화영을 담당했던 형사 11부가 이재명 사건도 다루게 된 겁니다. 이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이 형사 11부는 이화영이한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고요. 또 김만배 있잖아요.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형사 11부는 김성태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아예 이재명 전담재판부라고 할 만한데, 결과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저 이성윤이라는 자가 김건희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거를 발의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아예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넣은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위헌적 사법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위헌적 특검이라서 뭐 그거는 법안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순서대로 배당하다 보니까 형사 11부가 이재명이도 맞고 김만배도 맞고 이화영이도 맞고 김성태도 맞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재명이는 다른 이유로 아마 정말 잠을 잘 못 잘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략조 투지도 없는 국민의힘. 중앙일보 기사인데 뭐 하여튼 지적 자체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지금 사흘째 했습니다. 오늘도 상임위 보이콧을 했으면 나흘째 한 건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아니 뭐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나머지 7개도 가져갈 거야 라고 지금 계속 협박하고 있죠. 그런데 뭐 먹다 버린 것처럼 남겨둔 7개 상임위를 무슨 거지도 아니고 가서 주워 먹을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거 안 먹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뭐 그걸 안 먹으면 뭔가 다른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나 이런 참.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108명이나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세월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다 못해. 그 우원식이 사퇴 결의안을 채택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중에 좀 결기 있는 사람 한두 명이라도 국회의장실에 가서 뭐 농성이라도 하든지 거기 가서 들어눕기라도 하든지 말이죠. 아니 뭐 이렇게라도 최소한의 무슨 액션을 하면서 뭐 7개 상임위는 뭐 우리가 거지냐, 너네가 먹다 남은 거 던져주듯이 하는 건 우리 못 먹겠다 뭐 이러든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상임위도 그냥 내깔게 두고 있으면 이게 투지도 없고 전략도 없고 뭐 이런 국민의힘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매일 의총은 연대요. 그리고 막 성토한대요. 그게 뭐 안방 여포들만 모였나? 아니 그렇게 저 지그들끼리 모여서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들 성토할 그 시간에
아니, 한두 명이라도 우원식이한테 가서 항의라도 하고 들어눕기라도 하고 하겠다. 아이 참. 장동혁이라고 있어요. 그 한동훈 밑에서 사무총장에서 선거 완전히 말아먹은 자. 그 이자가 어쨌든 지는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재선 의원으로 원내대변인 하고 있는데, 이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당 폭주가 이어지면 108석인 우리로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 이걸 대변인 논평이라고 합니까? 아니, 108석이나 만들어줬는데 개헌 저지선 100석을 넘겨서 개헌도 저지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도 저지할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도 저지할 수 있는 그 강력한 108석을 만들어줬는데 108석 갖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무기력해요. 아, 이 얘기를 그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논평을 할 얘기입니까 이게? 야당이 그 11개 지그들끼리 먹는 본회의 강행한 게 지난 10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그때 이제 이 국민의힘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라고 했어요. 규탄대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의장실 앞에서 출입문을 봉쇄하자 뭐 이런 논의도 지그들끼리 했대. 그러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몇몇이 그 취재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한테 야, 니들이라도 여기 문 좀 지켜줘라. 의장 좀 못 나오게 좀 해달라. 기자들이 이거 얼마나 그게 국민의힘을 참 한심하게 봤겠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들이 의장문을 이렇게 막는 순간에 국회 경위들하고 몸싸움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당할까봐 겁이 나서 지그들은 못하고, 근데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마침 만만한 기자들이 있으니까 야, 니들이라도 좀 가서 좀 막아줘. 아이 참네 정말. 제가 웬만하면 국민의힘 이게 비판적인 논평 안 하거든요 지금. 오죽 힘들겠냐. 그래 108명 모여 있는 것만 해도 참 장하다.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국민의힘을 제가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아, 그런데 참 해도 너무하지 정말. 이게 뭐야. 정론 1심이었습니다. 이재명이가요. 검찰이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를 기소한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대의 조작 사건. 그러면서 느닷없이 언론을 두들겨 팼어요. 아니 뭐 사실이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조작되어 있는데 왜 언론이 가만히 있냐?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언론을 두들겨 팼습니다. 예, 언론 이재명으로부터 또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이러고도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이재명의 애완견이 되는 거죠. 이재명이가 언론을 두들겨 패면서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은 그것을 열심히 받아쓴다.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자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지 않냐.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그 말을 들은 기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됐고, 그런데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야, 이런 게 기자죠. 그러자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답니다. 참. 예, 이재명이 같은 자로부터 무슨 애완견 소리를 듣는
언론이 돼버렸어요. 예, 국민의힘은 예, 곽규택 수석 대변인인데요.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예, 이재명이가 조여오는 법적 심판이 두려워서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예, 논평했습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 비난하더니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꾸짖기까지 했다. 이재명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법리적 판단에 의해 내린 이화영 1심 선고가 언론의 탓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대통령 탓, 여당 탓, 이제는 언론 탓같이 예, 참으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예, 이렇게 예, 이재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원지검, 예, 수원지검은 예, 이재명이를 이제 기소했죠. 수원지검은 이화영 재판을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허위 주장을 한다라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 관계인들의 판결물 등을 모두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런 검찰의 입장은 예, 이재명 기소를 하고 나서 재판 정에서 예, 이재명을 어떻게 예, 엄중하게 다룰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국민의힘에 의료개혁 특위가 있습니다. 이 의료개혁 특위의 위원장을 인요한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이 인요한 의원이 임현택이라는 자를 만났어요. 예, 이 워낙 덩치 차이가 나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둘이 만난 건데요. 이제 인요한이 덩치도 크고 손이 커요. 그 임현택이 손 2개를 이렇게 맞잡았는데 인요한이 손 하나보다 작네. 네, 두 사람이 45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고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임현택이는 오래 의논했다.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입장을 짧게 밝혔고, 인요한은 굉장히 어렵게 안 풀리는 문제인데 45년 동안 개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건강보험 시스템에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소통이 시작됐다. 예, 뭐 이런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좀 진작 나서지.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17, 18일 이제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집단 휴진엔 참여할 수 없어 하고 집단 휴진 불참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만병의원협회 그리고 대한아동병원협회가 휴진 불참 선언한 내용은 제가 그제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 그러니까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배에서 100배로 높아진다.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없고 치료하지 않는 의사들은 처방하기 어려우며 일반 약국에서 약물을 구입할 수도 없다.
항뇌전증 약의 일정한 혈중 농도를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약을 먹지 않아도 심각한 경련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 이 마지막 부분이 아주 가슴을 울립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이면태기부터 삭발하고 단식하면서 투쟁해라. 왜 환자를 볼모로 잡고 이러느냐. 과거 민주화 투쟁이 언제 국민을 볼모로 잡았냐. 스스로를 몸을 던졌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토론을 하고 과학적 분석을 해서 이미 2025년은 의대 정원이 결정이 됐으니까 2026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전 세계 의료인과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입장문 발표를 보고 한국중증질환협의회 연합회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입장문을 다시 바로 냈습니다. 의사의 기본을 지키는 참 의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처럼 상식과 책임감으로 행동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원한다. 제가 어제도 논평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정말 지각 없는 이 선동가들에 의해서 의료계 전체가 지금 매도당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계가 점점 왜소화되고 고립되고 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이런 뉴스들이 제 주장의 증거들입니다. 실제로 뭐 의협이 무슨 총투표인지 뭔지를 해가지고 뭐 압도적인 다수가 휴진을 또는 집단 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큰소리 쳤는데 막상 휴진을 하려면 휴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18일 날 휴진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한 병의원은 1463곳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냐면 1463곳도 많은 거죠. 많은 거긴 한데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휴진하면 안 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 36,371곳이에요. 36,371곳 중에 그래도 우린 휴진하겠어요 라고 신고한 데가 1,463곳이니까 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치 의협은 무슨 거의 모든 의사들이 다 휴진할 것처럼 큰 소리치고 엄포 놓으면서 막 협박질을 해댔는데 막상 전체 병의원의 4%밖에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신고를 했고 이마저도 이번 주말을 지내면서 취소할 병의원이 속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죠. 의사들도 대다수 의사들은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환자를 버리고 병원 문을 닫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다만 이 이면태기 같은 이런 몇몇의 이 선동가들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그냥 여기까지 끌려온 것에 좀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 몇몇의 망나니들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불신당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보람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예, 서울대 그 교수들의 집단휴진 대상 중에 한 곳인데요. 서울 보람의 병원입니다. 예, 서울 보람의 병원을 방문한 한덕수 총리는 부디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의사들한테 호소했습니다. 환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께서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법률적 제한이 부여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의대 교수들이 제자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서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니 의대 교수 선생님 여러분들도 전공의 제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집단 휴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간곡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직접 보람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말이죠. 어떤 정권도 우리를 이긴 정권은 없다. 이러고서 이 사태를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의사건 뭐건 간에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집단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조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의료계는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실제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향해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볼모로 잡고 국민을 인질로 잡고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그래 정말 국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이유 명분 필요 없어요. 그냥 중단하면 돼요. 그냥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